정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만에 줌으로 유재영 교수님 참여하고 계시고 고대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참여하고 있고 우리 현장에는 여기 한양대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늘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연사 소개를 해드리면 경희대학교 서정민 교수님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22년 6월 달에 이제 ERC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져 오던 일이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공간 다들 한 번씩 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요 공간하고 붙어 있는 요 옆에 우리 ERC 전용 그 공간이 이제 드디어 공사를 끝내고 공간이 다 확보가 돼서 공사를 끝내고 오늘 오픈했고요. 이번 주에 오픈을 했고요. 아주 뭐 정식적으로 우리 뭐 개소식 이런 건 안 할 건데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학생분들 한테는 다 기념 떡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 그 뒤에 있는 떡 받아가시고요. 안 받아간 사람들은 세미나 연사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민 교수님이시고요. 서정민 교수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2010년도 뭐라 그랬지? 줌마 쿰라우데? 숨마 쿰라우데? 숨마 쿰라우데죠. 졸업을 하셨고 2012년 스탠포드에서 석사 받고 2016년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포닥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스탠포드 의대 소아과에서 연구활동을 하시고 포닥으로 연구활동을 하시고 계속 그 에어리어에서 연구를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의과대학 공과대학에서 그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19년부터 21년까지 더 연구를 하시다가 스탠포드가 있는 도시가 팔로알토입니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인데 내가 여쭤봤더니 옛날에 지록스 아시죠? 지록스 랩인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22년까지 연구 활동을 더 하셨고 2022년도에 오신 거죠. 22년도에 오신 거죠. 22년도에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오셔서 이제 함께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박사 때는 전통 CFD를 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 혈류학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수상 경력도 있는데 수상 경력 보게 되면 그 받기 어렵다는 관정 장학금 해외 유학생들한테 주는 관정 장학금 받으셨고 한국 가시화정보학교에서 영 엔지니어 어워드 받으셨고 또 최근에 가장 올해네요. 아시아 퍼시픽 이노베이티브 리서치 플랜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재패니즈 서큘레이션 소사이어티에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은 소아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혈류역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인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서종민입니다. 소개해 주신 송시원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ERC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 발표를 하게 됐는데 ERC는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송시원 센터장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ERC에 저를 또 처음 초대를 해주신 김현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톡을 조금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에 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게 되면 제가 준비한 엑스트라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할 주요 내용은 소아 심혈관 질환 치료라서 이제 소아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여유 있게 연구 얘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소개를 그냥 간단히 더 드리면요. 스탠포드에서 조금 오래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오늘 톡에 관련된 주요 경력이 스탠포드에서는 이제 의대에 있을 때 소아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아심장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의대에서 한 4년 정도를 있으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터뷸런스 그 유체역학 난류로 박사 받을 때까지는 전혀 이런 분야에 노출이 없었다가 이제 의대에 가면서 처음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의료나 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의대에 뛰어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임상 중심 연구라는 걸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기술 중심 연구라기보다는 임상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임상의 수요를 연구로서 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채우는 그런 어떤 포커스가 많이 달라진 그런 연구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최대한 이제 임상 중심 연구라는 그런 타이틀을 저희가 표방해석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저 터뷸런스라고 해서 유체역학에서 이제 속도가 어떤 특정 그 물성치를 가진 유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이렇게 케이어틱한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난류라고 하고요. 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박사를 받고 스탠포드 이제 의대에 가서 처음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스탠포드 엔지니어링에서는 뭐 디자인 리서치라고 해서 뭐 창의성 관련된 이런 곳에서도 조금 일을 했었고 파크라고 하는 것은 제록스에 있는 혁신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부터 GUI 이런 모던 컴퓨팅의 기술들이 다 처음 개발이 된 회사라 좀 혁신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배우고 왔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래 기계공학과에 있다가 이렇게 의대로 넘어가서 연구를 하게 된 뭐 제 커리어 패스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도 그렇고 저희가 엔지니어랑 그다음에 이제 임상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임상을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클로즈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서 저희가 혁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토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심장 혈관계 어떤 치료랑 진단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들 페이스메이커나 MRI 스탠스 그다음에 뭐 인공심장 이런 것들이 쭉 개발이 됐을 때에는 임상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정말 핵심적으로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술들이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의료계에서 혁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은 이렇게 테크놀로지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인 수요를 잘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가 잘 됐을 때 이런 큰 업적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연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베이직 리서치나 혹은 뭐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CFD라고 하는 기술, 그래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유체의 어떤 유동 현상, 물리적 현상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이 원래는 이제 항공공학이나 뭐 자동차공학 그런 데서 기계공학 이런 곳에서 개발이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저희가 임상에 쓸 수 있도록 혈관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메디컬 트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핫한 어떤 이제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림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첫째로는 환자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침습적으로 어떤 뭐 가상 수술에서부터 수술 결과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질병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의료 기술 중에 하나로 뭐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CFT라는 기술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각각 환자가 가진 이 심혈관 모양들을 따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혈류역학들을 재현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질병과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ERC에 계신 분들은 워낙 친숙한 주제이실 거라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을 쭉 이어오다가 이제 한국에는 2022년에 경희대에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럴 때 우리 사회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잘 푸는 것이 좋은 연구자의 어떤 의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2022년에 왔을 때 캡처를 했던 그 이제 기사들인데요. 보면은 출산율 지금은 뭐 저거보다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미 2022년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폐과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큰 문제의 하나로 조명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신장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잘 도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연구 주제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소아신장 질병들을 조금 훑어가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에 따라서 CFD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아심장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천성과 후천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선천성 기형 심장이 있고 후천성으로 걸리는 다른 질병에 의해서 파생이 되게 되는 신장 질병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선천성 기형 심장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좌심실, 이제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요 네 개의 챔버 시스템 그리고 그 챔버 시스템에 붙어 있는 great arteries라고 해서 이제 큰 동맥들, 정맥들, 뭐 great veins라고 하는 그래서 뭐 대정맥, 대동맥 이런 것들이 그 심실에 잘 붙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장의 모습인데 기형 심장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파생되는 혈류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그 혈류적인 문제가 그 뒤에 일어나는 합병증이랑 다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기형심장 질병 중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소아가 어떤 병변을 보여서 뭐 병원에 와서 보면 그 병변 중에 하나는 온몸이 파래지는 겁니다.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블루 베이비라고 해서 이제 몸이 파래져가지고 아기가 그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 심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피가 산소가 많은 피가 산소가 없는 피랑 섞여버려서 그게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많은 피는 빨간색이고 산소가 없는 정맥의 피는 보통 이렇게 파란색이니까 저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섞여서 온몸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피가 몸에 퍼져서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이 증상에 대한 치료는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그 기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자연히 그런 증상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 기능이 부실해서 예를 들어서 심장의 심실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심방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혹은 아까 원래는 여기 이제 정상적인 혈관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이 우심방에 붙어 있고 좌심실에 대동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붙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좌심실이 발달을 안 했다든지 혹은 폐동맥으로 가게 되는 저 밸브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생기면 산소가 많은 피랑 산소가 적은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상적으로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통합적인 이해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혈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5세 미만에서 오픈하트 설저리라고 해서 이렇게 개용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들의 사진들을 조금 모아온 건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심장이라면 오른쪽에는 이제 싱글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좌심실이 제대로 발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 그래서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좌심실이 있어도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저게 이제 점점 커지지 않고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경우, 기능을 하더라도 전체 기능을 다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걸 이제 싱글 벤트리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저 싱글 벤트리클 때문에 그에 의해서 또 파생되는 대동맥이라든지 대동맥이 부실해진다든지 이런 이제 파생되는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심실이 기형 발달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치료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가 잘 알려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이 소아심장의 많은 또 기형심장의 경우에는 이 이티얼러지라고 하는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생기게 됐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원래 심장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바꿔주는 흉부외과적 수술에서부터 경피적 수술 같은 것들, 시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 모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치료가 지금은 이제 영어로는 팔리아티브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를 완전히 바꿔준다기보다는 그 이제 도와주는 정도, 좀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도이지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소아심장 분야에서 특히 선천성 기형심장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아주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소아심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너리 알터리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심장마비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꼭 하지 않아도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막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소아심장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형심장 질병 중에 이제 몇 개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이다 보니까 아예 케이스 자체가 많이 없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샘플 자체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돈도 없고 환자 샘플도 없고 근데 연구는 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아심장 질병이라고 대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연구나 치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니즈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텔의 창업자가 뭐 몇천억을 기부를 해서 그 기부한 돈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이건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서울대병원에 3천억을 기부를 하셔서 그걸 갖고 소아심장 연구에 난치성 연구에 지금 이제 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렇게 좌심실이 발달을 안 한 경우에 우심실은 작동을 하니까 우심실을 가지고 좌심실의 기능을 대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흉부외과적 수술이고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좌심실이 대동맥으로 피를 짜줘서 온몸으로 체순환을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 4개 챔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걔가 부재를 하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라이트 벤트리클로 그걸 대체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라이트 벤트리클에 대동맥을 이어주는 스위치를 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럼 원래 라이트 벤트리클은 폐동맥으로 피를 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이제 드라이버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정맥을 그냥 폐동맥에 바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펌프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패시브하게 폐동맥으로 그 대동맥에서 온 피들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펌프가 없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고 로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정상적인 혈류들이 우리가 네이티브하게 갖고 있는 혈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정상 혈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합병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주고 나면 이 수술의 이름이 이제 폰탄이라는 수술인데 이 폰탄이라는 수술을 해주게 되면 이 대동맥도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고 수명이 예전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이 죽었던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이 폰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이고 무시무시한 컨셉을 통해서 재구조하는 수술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20대, 30대 이상으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술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수술이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혈류학적 이해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트랄러지 팔로시라고 해서 테트랄러지는 보통 이제 4개를 이야기를 하고요. 트라이얼러지 하면 셋인데, 테트라 하면 이제 4개잖아요. 그래서 4개의 기형심장 병변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걸 팔로사지 테트랄러지 팔로시라고 합니다. 4개의 병변 중에 하나는 폐동맥 협착이라고 해서 폐동맥 밸브가 망가지는 거고요. 폐동맥 밸브가 망가지다 보니까 요게 자꾸 역류가 생겨서 요 뒤로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요 우심실이 자기가 이피션트하게 일을 못해요. 내가 한 번 짜줬는데 다시 뒤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 번 짜줘야 될 거 2번 짜줘야 되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하를 받아서 심실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는 우심실 비대, 그 레프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 4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는 여기다가 밸브를 교체를 하는 그런 수술 또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심실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질병이다. 연구에 있어서도. 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가와사키 질병이라고 해서 후천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후천성 질병인데 이거는 선천성은 아니고요. 그 온몸에 저렇게 발진이 일어나는 5세 미만의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 저렇게 뭐 눈도 빨개지고 다리도 빨개지고 온몸이 다 염증으로 붓는데 붓다가 어디도 붓냐면 혈관도 없습니다. 다발성 온몸의 다발성으로 혈관이 붓게 되는데 그 우리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도 부어버려서 애뉴리즘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애뉴리즘에 이제 피가 돌다가 응고가 돼서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 가와사키라는 질병도 역시 이티올러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왜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다.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없지만 이거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ERC에 왔으니까 ERC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혈류 시뮬레이션, 컴퓨테이션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무엇이고 그것이 관련된 심혈관계 인자들은 어떤 것인가 제가 뭐 정리를 잠깐 해서 가져왔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유체역학 혹은 뭐 고체역학까지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혹은 메케니컬한 어떤 파라미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심혈관계 인자 및 결과들과 연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Fraction of Flow Resolv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oronary Artery Stenosis 마이오카리아 이스키마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쓸 수 있는 아예 주요 인자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월 시어 스트레스랑 오실레터리 시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혈류가 혈관벽에다가 가하는 그런 쓸어내리는 힘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에테로스크lerosis 같은 이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그런 기전이랑 디벨롭먼트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펀더멘털 스터디는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플라그의 럽처, 그래서 언제 그 플라그가 터지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월셔 스트레스랑 뱃살 데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아주 큰 연관성이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리뷰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뉴리즘의 럽처에 대해서는 월셔 스트레스, 플로우 디스트리뷰션과 압력 이런 것들이 시그니피컨트한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라는 클리니컬 스터디들은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직은 임상 결정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뉴리즘 그로스 자체도 월셔 스트레스랑 플로우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스터디들은 있고요. 플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이제 소아신장 요 폰탄 수술을 한 그 환자들이긴 한데 운동 능력이랑 실제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러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혈류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양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카파시티랑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스터디들이 제한적이지만 있고요. 간 경화, 리버 파이브로시스랑 또 이렇게 합병증인데 요거랑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혀서 관상동맥을 우회를 해서 이제 그래프트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동맥에다가 정맥 혈관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잘 생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자들이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베셀월 데포메이션과 월션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라는 역시 좀 리미테이션이 되어 있지만 그런 스터디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하는 얼마나 피가 돌다 나가는가를 시간을 잰 거를 이제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애뉴리즘에서 일어나는 트롬보시스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혈류 역학 데이터와 이제 심혈관계 인자 및 결과들이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스터디들은 펀더멘탈하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로지컬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혈관이 이거에 이제 애뉴리즘이 있는 코로나리 얼트리에 애뉴리즘이 있는 환자의 혈관인데요. 저렇게 길이라든지 혹은 다이아미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최대 직경 혹은 이제 볼륨에서부터 설페이스 에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혈류역학 인자라고 하면 여기서 플로우가 얼마나 돌다 나가는지 얼마나 쉬어 스트레스라고 해서 요 혈관벽을 쓸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진단이랑 분석의 피델리티를 좀 더 올려볼 수 있을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제가 올해 초에 제가 경희대학교 부임해서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연구이고 가와사키 환자라고 아까 보여드린 가와사키 이제 온몸이 붓는 이런 후천성 소아심장 질병에 대해서 관상동맥이 부어 있는 애뉴리즘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피가 돌다가 거기서 트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결정하는 파라미터에 비해서 세이프티로 얻은 헤모다이내믹 인덱스가 실제로는 그 발병 예측을 더 잘한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전국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병원 14개를 모아서 경희대학교에 있는 한미영 교수님께서 리드를 하셔서 거의 메이저 병원들을 다 합친 우리나라의 병원들을 많이 이제 네이션 와이드 스터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이제 하고 있고 한국의 심장학회 KSC에서 저희를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추천을 해주셔서 일본의 심장 이제 순환기학회인 JCS에서 이번 3월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세션 이름은 아시아 퍼시픽 이노베이트 리서치 플랜 어워드라고 해서 요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 있는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혁신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플랜에 대해서 이제 경쟁 발표를 해서 그 상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아마 이 가와사키라는 질병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와사키라는 게 일본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닥터 가와사키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병을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셔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어 하는 연구이고 저는 이 연구를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희귀병이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워낙 많이 걸리는 병이라 동양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렇게 애뉴리즘이라는 게 생기는데 한번 붓고 나서 쟤네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걸 달고 거의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기가 피가 돌다가 응고가 새서 딱 막혀버리면 이게 급성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 애뉴리즘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안을 해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이드라인은 AHA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 그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8mm 이상이 되면 뭐 약을 얼마를 써라. 뭐 6mm 이상이 되면 뭐 이런 방법을 고려를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바로는 안 맞는다 잘. 그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막혀갖고 왔고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뭐 예상대로 했더니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께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고 계세요. 왜냐면 AHA를 따라가기에는 미국, 한국 실정이 다른 것도 있고 이미 이 질병 자체가 굉장히 뭐 꼭 어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임상하시는 분들께서 곤란을 겪고 계시고 이런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어떤 가이드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임상적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는 과정인데 금방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관상동맥이랑 대동맥 정도의 일부를 따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생리학적 조건들을 부여를 한 다음에 환자 데이터를 얻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애뉴리즘의 사이즈가 아무리 그래도 관상동맥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일어나는 자세한 플로우 패턴 같은 거는 MRI나 CT 뭐 이런 혹은 에코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애뉴리즘 안에서 디테일하게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CF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FT를 이용을 하면 이전에는 그냥 여기에서 이미지 자체로 이렇게 딱 볼 수 교수님 네. 마우스 써야 된다. 아, 네네. 적당히 뭐 이제 가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해서 피가 얼마나 돌다 나가는지를 저희가 똑딱똑딱 시계로 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빨간 부분은 많이 도는 애들이 지금 시간이 늘어나는 거를 저희가 또 가시화를 해서 보여드린 거라 저 아주 크게 부은 요 밑쪽에 지금 저희 피가 많이 도는 지역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들로부터 저희 ECRF 증례 기록지 작성을 해서 임상 결과들을 다 수집을 했고요. 저희가 임상 중심 혈류역학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비교를 하고 혈류역학 인자들을 계산해서 둘을 상관관계를 비교를 하는 의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다양한 병원들에서 저희가 이제 CT 이미지랑 클리니컬 아웃컴들을 다 조사를 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클리니컬 데이터는 뭐 데모그래픽스랑 뭐 약 쓴 거, 그다음에 메이저 아웃컴인 트롬보시스, 오클루전, 칼시피케이션,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마이오카리아, 이스키미아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 모델들을 다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요. 형태학적 인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태학적 인자를 요 가와사키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다이아미터만 봤어요.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어디서 최대 다이아미터 직경인지를 구해서 그거 갖고 임상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학적 인자는 사실 고려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스터디에 그러면 훨씬 더 좀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9에 가까운지에 대한 지표인 뭐 스페리시티, 뭐 에스펙트 레이쇼 같은 경우에 저 랭스랑 저 Dmax의 뭐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관상동맥 협착증 같은 경우에 그 리전의 어떤 위험도 평가할 때도 쓰는 뭐 거다 보니까 여기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양하게 이제 쟀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별로 이렇게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하는 RT라고 하는 피가 얼마나 돌다 나가는지에 대한 혈류역학 지표, 월시어 스트레스 혈류역학 지표, 그리고 다이아미터, 요거는 형태학적 지표 이런 것들을 쭉 다 해서 트롬보시스가 있는 환자들에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잘 봤고요. 저희가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개가 임상적으로 실제로 쓰게 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두 개의 형태학적 인자인데 하나가 최대 직경이고요. 애뉴리즘의 다이아미터가 최대로 얼마인가라는 거고 G스코어는 그게 이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나온 G스코어 값 이 두 개를 갖고 지금 임상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보면 트롬보시스가 있는 것과 없는 혈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두 개가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인 값도 다르고 뭐 나름 박스 플러스에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일이 겹치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있는 요 두 개 현행 진단 인자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혈류역학 인자인 타임 어브레이지 월시어 스트레스랑 이제 레지던스 타임을 구해서 보면 물론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겹치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좀 더 잘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그 안에서 돌다가 응고가 되는 트롬보시스라는 어떤 현상은 다이아미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혈류역학적인 인자들을 고려를 해야지만 제대로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테노시스가 얼마나 그 다이아미터 비율이 줄어드는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펑셔널한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혈류학적인 인자인 FFR을 고려를 한다라는 관상동맥 치료랑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사실 아직 좀 배이가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ROC 커브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형태학적 인자랑 혈류학적 인자를 다 모아놓고 AUC를 비교를 해봤을 때 혈류학 인자인 타이머리즈 월션 스트레스랑 RT가 0.8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요 두 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다른 형태학적 인자들이 이제 굉장히 낮은 AUC를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만 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임상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이 다이아미터가 아주 커버리면 어차피 약을 넣는다. 어차피 안티코아귤레이션 메디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큰 쪽이 우리가 그레이 에리아가 아니고 궁금한 영역이 아니고 다이아미터는 작은데 어떤 건 막히고 어떤 건 안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4mm 미만에서 13mm 이상으로 그냥 아예 커져버린 건 무조건 그냥 치료하면 임상 결정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그 미만에 조금 애매한 애들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더 해봤더니 그런 좀 애매한 영역에서는 타이머리즈 월션 스트레스랑 RT 둘 다 AUC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다이아미터나 지스퍼 이런 것들이 AUC가 확 떨어지는 걸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AUC가 0.7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좀 더 나은 어떤 그리고 또 로버스트한 어떤 인자로서 혈류학 인자를 제시를 한 그런 연구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레코그니션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연구는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연구들, 이 연구도 처음에 저희가 연구비 없이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랑 여기에 사실 앉아있는 학생들이랑 중에 몇 명이랑 그냥 돈 없이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 경희대에서 교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나중에 이제 연구비를 받게 됐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연구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열정이 있어서 시작한 연구라고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빨리 없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천성은 이 말씀을 드렸고 선천성 소아심장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소아심장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치료에 있어서 유관 역사와 또 지금 현재까지도 실력을 갖추고 계신 이제 환자 치료 그쪽을 가지고 계신 부천세종병원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폼탄 설저리 같은 경우에 저 혈관을 재구조화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이나 저 뭐 재구조해서 넣는 컨듀잇의 뭐 다이아미터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 그 수술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딱히 사실은 많이 없이 이제 되는 가능한 어떤 패치들을 이용을 하고 또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해보고 싶다. 특히나 저 컨듀잇을 어떻게 이제 여기를 재구조화할 때 저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합병증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요 폰탄 수술을 받고 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리버에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수술을 좀 최적화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와중에 몇몇 4D MRI 스터디에서부터 CFD 스터디가 리버 파이브로시스랑 저 혈류 저 이렇게 T자 정식이 생기게 되는데 저기에서 일어나는 혈류의 에너지 소모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클리니컬 스터디들이 이제 뒷받침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혈류가 얼마만큼 저기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가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뒤에 있는 합병증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연구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천세종병원으로부터 한 10명 정도의 환자를 받아서 이렇게 해동맥과 대동맥이 심장을 거치지 않고 연결된 이 T자 정션에 대한 폰탄 모델을 받아서 MRI로부터 얻은 커브들을 인렛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놓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플로우 패턴에서부터 월셜 스트레스, 블러드 프레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 및 정량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통계 분석을 쭉 해서 본 결과 어떤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혈류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지스턴스를 받는지가 LPA에 있는 다이아미터랑 스테노시스랑 연관이 있다라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요거에 기반을 해서 좀 벌추얼 설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LPA에 있는 스테노시스나 혹은 저기 이제 스텀프가 있다든지 혹은 각도가 어떻게 돼서 뭐 앵귤레이션이 어떻게 된다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은 이제 에너지 디시페이션이 바뀐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스테노시스를 가상으로 우리가 수술로서 흉부외과적으로 제거를 한다거나 하면 혹은 저 앵귤레이션을 뭐 필 수 있다든지 스탬프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연구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저기에서 목이 좁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또 리서큘레이션 같은 게 생기면서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상 수술을 통해서 이제 펴게 되는데 저렇게 되면 혈류가 돌지 않고 스트레이트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스탬프를 제거를 한다든지 앵글을 좀 코렉션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피가 얼마나 돌고 나가는지 보다 이렇게 쭉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시노시스를 없앨 때랑 스탬프를 없앨 때 혈류의 저항이 더 낮아져서 수술 결과가 임상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스터디를 해서 마무리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대 흉부외과랑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폰탄에서 좀 사실 다분히 기계공학적인 컨셉이긴 한데요. 원래 여기 있던 폐동맥이 있고 여기에서 밑에서 간에서부터 헤파릭 플로우를 붙여주는 그런 도관을 삽입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고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저에게 의뢰를 하셔서 요거는 논문 쓰려고 물론 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임상 결정을 돕기 위해서 한 연구고 실제로 저희가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를 하셔서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게 논문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 결과랑 사례를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게 임상적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펀더멘털 스터디로 남지 않고 그게 저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원래는 요 콘두잇이 없는데 이제 수술해서 요 콘두잇을 이제 박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 콘두잇에 대한 사이즈 그리고 요 콘두잇이 갖고 있는 앵글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넥이 있는데 여기 넥 사이가 이렇게 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필지 말지 이런 흉부외과적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형상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고요. 네. 폰탄이요? 폰탄은 싱글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원래 그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좌심실이 발달을 안 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 좌심실이 없으니까 우심실로 우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심실로 대신 써요. 그럼 거기다가 대동맥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체순환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정맥들이 신장을 거칠 수가 없어서 폐동맥으로 바로 이어버려요. 그래서 십자로 그냥 폐동맥, 대정맥을 붙여버리는 수술인데 그걸 폰탄이라고 해요. 그 제가 세 번째 슬라이드 거기 자세히 그림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늦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실 거예요. 저런 거 백화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희한했던 건요. 아지고스베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대정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대정맥이 거의 막혀 있는 수준이라 원래는 요 아지고스베인은 그렇게 메인으로 많이 프로가 들어오는 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발달해서 여기에 붙어서 오는 환자여서 이제 의사결정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의 의견이었고요. 요게 위에 붙어서 여기는 SBC랑 같이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서 오는 피가 위에서 오는 피랑 같이 엮어서 한쪽으로 쏟아지는 그런 조금 희한한 컨피규레이션이었어요. 서 교수님,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네. 어, 어, 서 교수님 이야기 들리시나요? 뭐였냐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저희가 알아서 짰고요.
따라서 뭐 요 혈관의 사이즈를 저희가 알아서 바꿔보고 요걸 비대칭적으로도 해보고 각도를 넓히기도 해보고 그래서 디스탈에 붙여보기도 하고 프록시말에 붙여보기도 하고 저 중간에 목이 좁아져 있는데 목을 터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상으로 미리 다 한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게 대칭으로 이렇게 컨듀잇을 붙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를 각도를 좀 바뀌시면은 여기서 역류가 어디에서 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목을 펴게 되면은 원래는 일로 쏟아지던 게 이쪽으로 다 쏟아진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는 저희 5.7에서 저희가 12mm를 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쏟아지니까 본인도 원래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결과 참조하시고 실제로는 9mm 정도로 중간 정도로 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요 값들이 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술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 거고요. 수술장 들어가는 그 새벽 7시 전까지 결과 달라고 하셔서 그날 그 전날 뭐 새벽까지 저희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이랑 열심히 해서 드렸던 결과가 있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그래도 환자는 괜찮은 상태인데 포스트옵 결과를 헤모다이나믹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료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은 연구 논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고 더 저희가 환자 스터디로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려고 가져왔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요 아트리얼 스위치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게 대정맥이랑 대동맥이 기형으로 돼서 거꾸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다시 원래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비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에올타가 갖고 있는 사이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너스를 제대로 원래 갖고 있던 대로 잘 안 되고 그 네오사이너스라고 해서 이제 희한한 형태로 생기게 되고 저 붙인 혈관의 각도도 예전에 갖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대족은 그 다음에 여기 아트리얼 스위치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대동맥인데 여기가 확장이 안 된 부분 여기는 이제 확장이 많이 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비교를 해서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지금 사실 이제 논문은 내놓은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정상 대조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아무런 뭐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스트림라인들이 예쁘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디 돌고 이런 게 없이 저희가 그냥 환자의 혈관을 갖고 이렇게 쭉 해보면 도는 거 없이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건데 요게 이제 여기를 인위적으로 확장도 하고 요 각도를 이렇게 스티프하게 꺾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에서 보통 여기 지금 환자들 지금 많이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리서큘레이션이 생기는 국소적으로 생기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돌다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좀 앱노멀한 헤모다이나믹스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꿨을 때에 생겨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던 게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네.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드신 거죠? 저 아래 거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저 결과를 히모다이나믹한 그 연구에 대한 그 어떤 이펙을 보기 위해서 팔로우업을 계속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저렇게 됐더니 나중에 특정 부분이 더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서 막힌다든지 이렇게 어떤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혹시 팔로우업 연구가 있는지. 네네. 좋은 질문. 지금 우리 서정민 교수님이 하신 연구 자체는 저걸 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보는 게 그걸 갖다 결과를 본 거고 이게 연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팔로업 자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얘네들은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 생각대로 헤모다이나믹 커렉션을 해줬다고 쳐도 저게 어떻게 변해갈지 몇 살 때 어떻게 변해 성인 가서 감당할 수 있어 없을까 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서 지금 스타트하는 거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저게 굉장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세롬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세롬이 개입이
직접 만드시는 거겠죠? 네네. 네. 요게 파일럿이고요. 요런 걸 근거로 해서 뭐 병원 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건희 그 펀드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제 좀 해가면서 아 이런 근거가 있으니 이 환자들에 대한 팔로우 혹은 요 모수도 좀 늘려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초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심하시는 뭐 관련된 합병증 같은 게 선생님들은 계시죠. 요런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갖고 계신 건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 연구에서 아직 그런 게 다 규명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최근 저희 연구 중에 또 중요한 건데요. 여기 역시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팔로사징이라고 해서 4개의 병변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이제 고약한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동맥 판막입니다. 폐동맥 판막에 이제 역류가 일어나게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요 라이트 벤트리클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는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 하이퍼트로피는 판막을 치료하면 저게 자연히 따라 치료되는 그런 그 라이트 벤트리클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판막을 그럼 잘 치료해주면 나머지 딸려 있는 것들이 조금 호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판막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실제로 심장을 열어서 하게 되는 수술에 비해서 저거를 펄큐터니어스하게 이제 캐티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밸브 같은 거를 접어가지고 집어넣게 되는 트랜스 캐티터한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최소 침수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근데 에오르틱 밸브 트랜스 캐티터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뭐 TABR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 폐동맥 판막 그 경피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안 돼 있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심실 같은 경우는 스터디도 잘 안 돼 있고 좌심실은 시장이 크니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미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랑 같이 해서 개발을 하셨고요. 이런 펄큐터니어스 밸브를 이제 이미 개발을 해서 이미 서울대병원 안에서만 100건 넘게 하셨고 단일 병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300건 이상을 하셔서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랑 이제 해외 뭐 의료기기 인증 이런 것들 다 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증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평가 그리고 이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좀 더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심실 부전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폐동맥 판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판막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새로운 이 펄큐터니어스한 이 밸브가 있는데요. 펄스타라고 하는 밸브고요. 이 펄스타 밸브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런 것들은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렇게 펄스타 판막으로 해서 이렇게 와이어로 짜가지고 이 안에 밸브를 집어넣어서 접어가지고 넣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면 이제 좋은데 문제는 그걸 넣어놓고 요거를 판막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버리면 저 스텐트 때문에 인터피어런스로 인해서 저희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 현상이라든지 판막의 무슨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역류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CFD를 의뢰를 하셔서 저기에서 안 보이는 현상을 가시화를 해달라, 정량화를 해달라라는 그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저렇게 CFD를 통해서 저 판막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혈류 현상을 CFD를 통해서 이렇게 9명 환자 프리 포스트 결과 다 받아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판막 근처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판막 근처에서 평가가 안 되니까 판막에서 멀리 떨어진 우측 폐동맥, 좌측 폐동맥 이런 데서 이제 역류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가 이제 해서 역시나 여기 이제 방법론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역류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가시화를 프리랑 포스트 이렇게 비교해서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역류가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술 전후에 얼마나 백워드 플로우가 요 MPA 근처에서 그러니까 밸브 근처에서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량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게 있고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류량 자체인데 혹은 역류 레이시오 이런 건데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가 또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볼티시티라든지 에너지를 또 얼마나 잃어버리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폐동맥을 실제로 나중에 이제 폐동맥 판막을 치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아웃컴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폭넓게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볼티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MPA, RPA, LPA에서 수술 전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차례가 쭉쭉 떨어지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의료 연구의 스탠다드에 맞게 하고 있고요. 에너지 디스페이션 자체도 저렇게 쭉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걸러내는 수준에서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연구 자체는 그러면 이 혈류역학 파라미터가 그러면 벤트리큘러 리모델링이랑 실제로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한 10명 정도로 했을 때도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10명 정도 하셨으면 네. 그게 이 소아에서 이제 애들이 성장하고 네. 팔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이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갖다 보고하셨을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는 거는 네. 원래 있던 놈이 뭘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해가지고서 요 놈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 됐을 때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 자기 몸에 맞게끔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네. 그걸 갖다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패스를 갖다가 바꿔줬을 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 1년 지나니까 어떻고 2년 지나니까 어떻고 3년 이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갖다 아마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팔로우 그러니까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검사 결과를 갖다가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저희가 프리 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프리포스트가 프리가 있고 포스트에 수술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걔가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교수님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게 됐을 때 저게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데 10년 후가 되면 옛날에 못 봤던 파라미터를 갖다가 다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예측해야지만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연구비 없이 했습니다. 이걸 하시려면은 이제 진짜 연구비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팔로우 하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2년마다 팔로우를 하는데도 결국 계속 순환도 돌아오니까 1년 들어가는 연구비를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가 딱 그걸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연구비 없이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저희 학생과 저의 그걸 갈아 넣어서 했고요. 물론 최근에 그냥 제 연구재단 개인 연구인 기본 연구라고 1년에 5천만 원 주는 기본 연구로 이거를 이제 같이 섞어서 하긴 했지만 이거를 위한 연구비는 없었는데 뭐 소아심장 연구들은 제가 누가 이제 하자고 하시면은 사실 크게 돈 안 따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연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저희가 임상 현장 수요 연계형 중개 연구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연구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김기범 교수님이시고요. 저희가 공동 연구자로 돼서 사실은 이 내용은 물론 그 스터디를 서포트를 하겠지만 앞으로 3년간 할 거고 좀 더 어드밴스된 내용이긴 합니다.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다양한 환자 맞춤형 형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밸브를 여기 넣으면 좋을지 여기 넣으면 좋을지 밸브 형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밸브 사이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개념 그러니까 최적화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형상 최적화를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의 어떤 결과의 예측 지표 수립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나름 이게 미충족 수요고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CFD를 지금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판막 사이즈를 크게 다르게 3개를 해서 저희가 모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본 결과 이렇게 했더니 결과들이 달라지더라라는 파일럿 연구가 있어서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었고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인트라크레니얼 애뉴리즘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해서 연구비도 따고 뭐 한 거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저 순환기 의공학회에서 뭐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연구 이제 뭐 간단한 연구 시작했고 또 연구비가 시작돼서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정 있게 그 꼭 뭐 연구비나 이런 거 없어도 뛰어들었던 연구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것들이 사전 연구가 되어서 또 좋게 인정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ERC에서 너무 배우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또 손영기 의과학회도 이제 이번에 총무로 또 그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제 발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